그만해. 그만하라고. 처절한 비명이 대저택의 높은 담벼락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칠순 노파의 도끼 어린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 그깟 돌덩이 하나 못 옮겨.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야. 쨍그랑. 윤옥분 회장이 들고 있던 아이스커피 잔을 정원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얼음과 차가운 갈색 액체가 땀과 흙범벅이 된 만수의 얼굴로 튀었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못한 채 거친 조경석을 맨손으로 옮기느라 손바닥 가죽이 벗겨지고 손톱 밑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먼지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숨을 못 쉬겠습니다. 만수가 갈라진 입술을 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탈수 증세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대낮 기온은 이미 36도를 넘어선 살인적인 폭염이었습니다. 이 땡볕 아래서 만수는 벌써 10시간째 50kg 넘는 정원석들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물. 일도 다 안 끝내놓고 물 타령이야. 내 놈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으니까 평생 배달이나 하고 사는 거야. 윤 회장은 지팡이로 만수의 어깨를 쿡쿡 찔렀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짐승을 확인하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일어나. 저 바위. 오늘 안에 다 못 옮기면 각서대로 하루치 일당 더 까는 줄 알아. 1,000만 원 갚으려면 뼈가 부서져라 움직여야지. 지켜보던 집사 최 실장마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고문이었고 인간에 대한 사냥이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58배 성실한 가장, 박만수는 이 지옥 같은 대저택의 노예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야기는 정확히 사흘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흘 전 서울에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장대비 속에서 만수는 낡은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토바이 뒤에는 강남 백화점 식품관 로고가 찍힌 고급 보자기 꾸러미가 실려 있었습니다. 배달료가 평소의 3배. 이번 달 월세가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한 만수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성북동 1번지. 그래, 여기만 다녀오면 이번 달 방세는 해결이다. 만수는 빗물이 들이치는 헬멧 쉴드를 닦아내며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높은 담벼락과 CCTV로 둘러싸인 거대한 요새 같은 저택이었습니다. 철문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는 행여나 음식이 식을까 자신의 비옷을 벗어 배달통을 한 번 더 감싸 안고 현관을 향해 뛰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윤옥분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비가 오는 날을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습기가 자신의 최고급 페르시아 양탄자를 눅눅하게 만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최 실장, 문 빨리 닫아. 습기 들어오잖아.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만수는 흠칫 놀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던 장갑. 그리고 갑작스러운 호통에 위축된 어깨. 만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보따리가 살짝 기울어졌습니다. 철저하게 밀봉되었어야 할 쭉 용기의 뚜껑이 미세하게 열리며 전복죽 국물 한 줄기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툭.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국물이 떨어진 곳은 윤 회장이 이탈리아 카라라 지역에서 직접 공수해왔다는 순백의 대리석 현관 바닥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얀 대리석 위에 떨어진 누런 국물 자국. 윤 회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뭐야?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살인사건이라도 목격한 사람처럼 윤 회장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만수는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낡은 소매로 바닥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슬리퍼로 만수의 엎드린 손등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손대지 마. 어디서 그 더러운 걸레 같은 옷으로 내 대리석을 문질러. 세균 옮게. 회장님.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실수? 가난한 것들은 꼭 사고 쳐놓고 실수라고 하지. 야, 너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장당 500만 원짜리야. 내 놈이 평생 배달해도 못 만져볼 돌이라고. 윤 회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만수의 헬멧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헬멧이 대굴대굴 굴러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뻘되는 사람에게 삿대질을 해대는 저 여자의 오만함보다 당장 물어내야 할 돈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변상해. 대리석 교체 비용, 내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이 집안 공기 정화 비용까지 싹 다 합쳐서 1,000만 원 내놔. 1,000만 원이라니요. 죽 국물 조금 흘린 것 가지고. 뭐, 조금. 너 같은 놈들한테나 조금이지 나한테는 테러야.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든가. 경찰 불러서 재물손괴죄로 콩밥 먹여줘. 경찰. 그 두 글자에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그에게 경찰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만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윤 회장이 내민 각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각서 박만수는 배상금 1,000만 원을 대신하여 윤옥분 회장이 만족할 때까지 무보수로 가사 도우미 및 정원관리 노동을 제공한다. 도망갈 시 배상금의 10배를 청구한다. 그것은 21세기에 작성된 노예계약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만수는 첫 차를 타고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윤 회장은 정원사들을 모두 휴가 보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고 만수를 부려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저기 있는 바위들 싹 다 뒤쪽으로 옮겨. 풍수지리가 안 좋아. 첫 지시부터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장비 없이 맨손으로 조경석을 옮기라니. 하지만 만수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각서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으니까요. 만수는 이를 악물고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1개, 2개, 3개. 오전 내내 만수는 짐승처럼 일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이 테라스 의자에 앉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고용인들이 식사하러 가는 동안 윤 회장은 만수에게 컵라면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국물 흘리지 말고 밖에서 먹어. 냄새 들어오니까. 만수는 땡볕이 내리쬐는 화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불어터진 컵라면을 삼켰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뚝뚝 떨어져라면 국물에 섞였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 나이에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오후가 되자 기온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더위였습니다. 만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해? 안 움직여? 꾀병 부리지 마. 요즘 것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 나 때는 아이 낳고 바로 밭갈러 나갔어. 만수는 다시 바위를 잡았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돌 표면에 살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만수의 손에서 바위가 미끄러졌습니다. 쿵! 바위가 만수의 발등을 스치고 떨어졌습니다. 으악! 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신발이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조심해. 내 정원석 깨지잖아. 윤 회장은 사람보다 돌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녀가 달려와 만수의 머리통을 손가락으로 찔러댔습니다. 너 일부러 그랬지? 일하기 싫어서?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저런 멍청한 놈을 어디다 써먹어? 내 부모가 널 낳고 미역국은 먹었나 몰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부모. 만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아로 자라 평생 부모 얼굴 한 번 못 보고 산 그였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윤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뭐? 지금 뭐라 그랬어? 눈깔 안 깔아?
저도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당신 눈에는 내가 벌레로 보일지 몰라도 나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었을 겁니다. 하, 귀한 자식? 너 같은 걸 낳고 버린 부모가 귀한 자식 취급이나 했겠어? 피는 못 속인다더니 천한 피는 어쩔 수가 없어. 냄새나고 무식하고 게으르고. 윤 회장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이웃 주민들이 담장 너머로 힐끔거렸습니다. 저 집 회장님 또 시작이네. 사람 잡겠어 아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윤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봐라. 다들 봐. 이 작자가 남의 집 귀한 대리석 망쳐놓고 변상하라니까 나한테 대드는 꼴 좀 보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이야. 만수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더위와 분노, 그리고 탈수 증세가 겹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더워. 너무 더워. 만수는 숨을 쉬기 위해 본능적으로 입고 있던 낡은 셔츠의 단추를 뜯어내듯 풀었습니다. 그리고 땀에 젖어 살에 달라붙은 셔츠를 벗어던졌습니다. 앙상하지만 평생 노동으로 다져진 근육질의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 마당에서 옷을 벗어? 당장 안 입어. 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수가 비틀거리며 등을 돌리는 순간 자결하는 태양빛 아래 그의 등판이 번쩍였습니다. 땀과 흙으로 얼룩진 그의 등, 오른쪽 날개뼈 부근. 그곳에 선명하고 붉은 점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 마치 용이 승천하다 멈춘 듯한 기묘한 모양의 붉은 반점. 흥분하거나 체온이 오르면 핏빛처럼 더욱 붉게 도드라지는 그 점. 2층 서재 창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 실장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최 실장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저택을 웃음으로 채웠던 유일한 존재. 하지만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져 윤 회장을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린 그녀의 아들, 민우. 갓 태어난 민우를 안았을 때 보았던 그 등 뒤의 붉은 점. 저 점은 최 실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땡볕 아래서 짐승 취급을 받으며 쓰러져가는 저 늙고 초라한 배달부의 등에 윤 회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의 증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앞모습만 보며 여전히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 입으라니까. 눈 썩겠어 아주. 당장 입지 않으면 물 뿌려버린다. 만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시야가 하얗게 변하더니 그의 몸이 천천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풀썩. 만수가 뜨거운 자갈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만수의 귓가에 윤 회장의 악다구니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쉬워하지 마. 일어나. 너 일어날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안 줄 거야. 쓰러진 만수의 등 위로 따가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붉은 점이 마치 구조 신호를 보내듯 비극적인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모자. 아니, 어머니가 아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참혹한 현장. 차가운 물벼락이 만수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만수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두컴컴하고 습한 창고 바닥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역겨운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며 빈 물동이를 들고 있는 윤옥분 회장의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만수가 쉰 목소리로 신음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탈수 증세로 쓰러진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는커녕 더러운 호스물을 끼얹어 깨운 것입니다. 자빠져 자라고 노예 계약한 줄 알아? 여기가 어디라고 낮잠질이야?
1,000만 원 갚으려면 잠주려. 너 때문에 오늘 정원 작업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잖아. 윤 회장은 젖은 만수의 몸을 발끝으로 툭툭 찼습니다. 마치 길가에 죽어있는 쥐새끼를 확인하는 듯한 경멸 어린 태도였습니다. 만수는 수치심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대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이 지옥에서 나가기 위해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일하겠습니다. 만수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윤 회장의 지팡이가 다시 날아오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열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만수를 유심히 지켜보던 최 실장이 황급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얼음이 든 텀블러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심장은 지금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낮에 만수의 등에서 본 그 붉은 점.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 용이 승천하는 듯한 붉은 반점. 그것은 20년 전 실종된 윤 회장의 아들, 민우 도련님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최 실장은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아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퀵서비스 기사가 되어 나타났다니. 그것도 제 어미에게 노예처럼 부려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의심의 싹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저 남자가 진짜 민우 도련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인륜을 저버린 끔찍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박 기사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지요. 최 실장이 윤 회장의 눈을 피해 만수를 구석진 수도가로 불렀습니다. 윤 회장은 거실로 들어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실장님. 이거 드세요. 전해질 음료입니다. 탈수 오면 큰일 납니다. 최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텀블러를 건넸습니다. 만수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허겁지겁 음료를 들이켰습니다. 꿀꺽 꿀꺽. 말라 비틀어진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액체가 만수를 살려냈습니다. 단숨에 텀블러를 비운 만수가 숨을 몰아쉬며 최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박 기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 실장은 만수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등목하실 때 보니까 등에 붉은 점이 있으시던데 혹시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겁니까? 만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어깨 너머를 더듬거렸습니다. 아, 이거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갓난아기 때 포대기에 쌓여 보육원 앞에 버려졌을 때부터 있었다더군요. 흉측하죠? 어릴 땐 애들이 똥 묻었다고 놀려서 때밀이 수건으로 피가 나도록 문질러 보기도 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허허.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최 실장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보육원에 버려졌다. 모든 정황이 20년 전에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윤 회장의 남편이 급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민우 도련님마저 실종되었을 때 한간에는 재산 싸움에 휘말려 누군가 아이를 납치해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 회장은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았지만 결국 경찰은 실종 5년 만에 사망 처리를 권유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인자하던 윤옥분 여사가 돈밖에 모르는 냉혈한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확인해야 해.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가 필요해. 최 실장의 시선이 만수가 입을 댄 텀블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만수에게서 빈 텀블러를 건겨받으며 마치 성배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입구에 묻은 만수의 타액.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박 기사님,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세요. 회장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내일 2배로 깨질 텐데요. 창고 정리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오늘은 그냥 가세요. 부탁입니다.
최 실장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만수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만수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오토바이를 끌고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최 실장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텀블러 입구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윤 회장은 자신의 친아들을 굶기고 때리고 짐승처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노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수에 대한 윤 회장의 핍박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마치 전생에 철천지원수라도 진 것처럼 그녀는 만수를 괴롭히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야, 박만수. 너 이리 와봐. 윤 회장이 테라스에서 손짓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코코라고 부르는 털이 북슬북슬한 페르시안 고양이가 최고급 소고기 육포를 뜯고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 코코가 똥을 쌌는데 모래가 더러워졌어. 내가 가서 손으로 다 골라내. 네. 모래 전체를 갈아주는 게 아니라. 손으로요? 그래. 모래 가는 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낭비하지 말고 똥만 싹 골라내라고. 맨손으로 해. 장갑 끼면 둔해서 모래까지 버리게 되니까. 고양이 똥을 맨손으로 치우라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묵묵히 고양이 화장실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맨손으로 배설물을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 회장은 낄낄거렸습니다. 봐라, 코코야. 저 아저씨가 너보다 못한 인생이야. 넌 여기서 한우 먹고 사는데 저 아저씨는 내 똥이나 치우고 있잖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짐승에게 사람을 비교하며 조롱하는 윤 회장. 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에게도 꿈이 있었고 청춘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아로 자랐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이 빚만 갚으면 내 다시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최 실장은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7일. 그 7일은 최 실장에게 7년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만수가 당하는 수모를 지켜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어느 날은 윤 회장의 친구들이 저택에 놀러 왔습니다. 강남 복부인이라 불리는 화려한 차림의 노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만수를 보며 원숭이 구경하듯 떠들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저 사람은 누구야? 정원사치고는 너무 늙고 행색이 남루한데? 아, 저거. 내 대리석 망친 놈이야. 돈 없다고 배째라길래 몸으로 때우라고 했지. 요즘 세상에 노예가 별거 있어. 돈 없으면 노예지. 윤 회장이 샴페인 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오호호, 역시 회장님 다우셔. 저런 사람들 버릇을 고쳐놔야 해. 이봐요, 아저씨. 거기 있는 잡초 좀 빨리 뽑아봐요. 우리 사진 찍게 배경 좀 정리하고. 친구 중 한 명이 만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묵묵히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비수가 되어 만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난이 죄인가? 못 배운 게 죄인가? 나는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만수는 땅만 보고 일했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건 발생 10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수취인은 최 실장. 발신인은 XX 유전자 분석센터. 노란 서류 봉투를 받아든 최 실장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심호흡을 한 뒤 봉투를 뜯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검사 결과 통보서 검체 A 윤옥분 검체 B 박만수. 최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결과지 하단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 99.9998%. 허. 최 실장의 입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풀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느님. 사실이었습니다. 박만수. 윤 회장이 벌레 취급하며 짓밟았던 그 가난한 배달부가 고양이 똥을 맨손으로 치우고 빗물 섞인 밥을 먹으며 노예처럼 일하던 그 남자가 바로 이 집안의 잃어버린 주인 민우 도련님이었습니다. 최 실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난 열흘간 윤 회장이 만수에게 저지른 만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욕설, 구타, 인격 모독, 굶주림. 그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죽이는 폐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윤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과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니, 만수 씨는 자신을 그토록 학대한 여자가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밖에서 윤 회장의 앙칼진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실장은 화들짝 놀라 서류를 품에 감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지금 내 아들이 심은 나무를 밟았어? 정원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만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흙투성이가 된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짐을 옮기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미끄러져? 이게 어떤 나무인 줄 알아? 20년 전에 내 아들 민우가 실종되기 전에 학교에서 받아와서 심은 거야. 내 아들 분신 같은 나무라고. 감히 내 놈 따위가 내 아들의 흔적을 밟아? 윤 회장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에게 민우는 성역이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들을 신격화하면서 눈앞에 살아있는 진짜 아들은 짐승 취급하는 아이러니. 당장 그 발 치워. 더러운 발로 어디를 밟아. 내 아들 나무 부정 타게. 윤 회장은 옆에 있던 물조리개를 들어 만수의 머리통을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만수의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만수의 눈을 덮었습니다. 만수가 비틀거렸습니다. 피가 눈으로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건 죽어야 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밥벌레 같은 놈들. 너 때문에 내 아들 나무가 다쳤잖아. 윤 회장은 광분에 차서 만수를 발로 걷어차고 손에 잡히는 대로 흙을 집어던졌습니다. 만수는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웅크린 채 그 폭력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옷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러워서. 엄마라는 존재를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고아의 서름이 아들 나무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죽도록 맞는 이 상황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어머니. 저도 당신 같은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만수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 회장은 정원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아들 나무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내 놈 발목이라도 잘라놔야 정신을 차리지. 서슬 퍼런 전지가위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윤 회장이 가위를 높이 쳐들고 만수를 향해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최 실장이 사색이 되어 정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몸을 날려 윤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아. 최 실장, 너도 한패야. 저놈이 내 민우 나무를 밟았다고.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세요. 최 실장은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회장님이 때리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저 사람이 누구긴 누구야. 거지에다가 냄새나는 퀵서비스 기사 나부랭이지. 아닙니다. 회장님. 최 실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윤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제발 이 종이를 좀 보십시오. 이게 뭔데 난리야. 당장 안 치워.
윤 회장은 최 실장을 밀치려 했지만 최 실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만수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박만수 씨가 회장님이 2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민우 도련님입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정원을 덮쳤습니다. 매미 소리마저 뚝 끊긴 것 같았습니다. 윤 회장의 손에서 전지가위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우라니? 내 아들 민우는 고귀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야. 저런 늙고 병든 거지가 아니라. 윤 회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피를 보게 만든 저 남자가 아들이라니. 자신이 똥을 치우게 하고 돌을 나르게 하고 밥을 굶긴 저 노예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니.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은 사람이 아닌 괴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최 실장, 너 미쳤어? 어디서 이런 가짜 서류를 가져와서 나를 속여?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만수 씨의 등 뒤에 도련님과 똑같은 붉은 점이 있습니다. 붉은 점. 윤 회장의 시선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만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우, 도련님, 붉은 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따뜻하다고 느낄 뿐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회장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최 실장이 만수에게 다가가 그의 찢어진 셔츠 뒷덜미를 잡아당겼습니다. 찌익. 낡은 옷감이 찢어지며 만수의 등판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오후의 햇살 아래 만수의 견갑골 부근에 박힌 붉은 점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 용이 승천하는 모양. 흥분해서 더욱 붉게 달아오른 그 증표. 윤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목욕을 시킬 때마다 자신이 입을 맞추며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아들의 표식. 윤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만수의 얼굴과 등을 오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 흙투성이가 된 몸,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등.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작품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윤 회장은 기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긁히는 것도 모른 채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만수의 등에 있는 붉은 점을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의 온기였습니다. 민우야. 윤 회장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 새끼. 내 아들 민우야. 만수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등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끔찍한 감촉. 그는 고개를 돌려 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윤 회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회장님. 만수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만수의 다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값비싼 실크 드레스가 만수의 피와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애미다. 내가 널 못 알아보고. 내가 널. 윤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쿵쿵쿵. 그녀의 이마에서도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자신이 저지른 폐륜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원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던 가해자가 갑자기 어머니라며 통곡하는 상황. 만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온 것인가? 평생을 고아로 살며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하필이면 나를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한 이 악마 같은 여자라니.
만수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운명이 자신에게 던진 가장 잔인한 농담 앞에서 만수는 차라리 정신을 잃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어머니일 리가 없어. 만수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거부의 말 한마디가 윤 회장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진실의 시간.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모자의 상봉은 축복이 아닌 형벌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어머니일 리가 없어. 피투성이가 된 만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500억 자산가 윤옥분 회장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비수였습니다. 정원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한여름의 매미 소리조차 멈춘 듯한 그 정막 속에서 윤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상처 입은 짐승의 울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윤 회장은 만수의 흑투성이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은 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만수의 얼굴에서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붉은 점으로, 그리고 다시 피 흘리는 만수의 눈동자로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현실과 믿어야만 하는 명백한 증거 사이에서 그녀의 이성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내 새끼 민호야. 윤 회장이 기어이 만수의 다리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발라져 있던 짙은 화장이 눈물과 콧물, 그리고 만수의 작업복에 묻은 흙과 뒤엉켜 기괴하게 번져갔습니다. 평생을 고개 빳빳이 들고 남들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며 살았던 황금 빌딩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제 손으로 망가뜨린, 죄책감에 미쳐버린 늙고 추한 노파만이 그곳에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 미쳤어? 만수는 불에 댄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손아귀 힘은 엄청났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은 사람처럼 그녀는 만수의 다리를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듯 손톱을 박아 넣었습니다. 만수의 종아리에 윤 회장의 손톱 자국대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두 사람 모두 육체적인 고통 따위는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쳐서. 내 눈이 멀어서 널 못 알아봤어. 세상에. 내가 내 새끼한테 무슨 짓을. 제발. 제발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다오. 응? 민우야, 엄마 여기 있다.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엄마. 누가 내 엄마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입에 엄마라는 단어를 올려. 만수는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어머니란 존재는 늘 따뜻하고 그리운 환상이었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주고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존재. 자신이 고아원에서 맞고 들어온 날이면 밤새 약을 발라주며 울어주던 상상 속의 존재. 그런데 현실에 나타난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벌레 취급하고 계집보다 못한 창고에 가두고 땡볕 아래서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심지어 전지가위로 죽이려 했던 악마였습니다. 저한테 어머니는 나를 거두어 주신 보육원 원장님뿐입니다. 당신은 나를 납치하고 감금하고 고문한 악마일 뿐입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만수는 있는 힘껏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힘에 밀려 윤 회장의 몸이 힘없이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찧었지만 아픔도 잊은 채 다시 기어서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내 아들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니? 내가 내 눈을 찔러야지. 민우야, 20년 만이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엄마 한 번만 안아주라. 응? 몰라서 그랬다고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자기 자식인 줄 알면 귀하게 대하고 남의 자식이면 짐승 취급해도 된다는 겁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만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저택을,
이 끔찍한 핏줄의 굴레를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가지 마라. 민우야. 이대로 가면 안 돼. 바닥에 쓰러진 윤 회장이 맨발로 자갈밭을 기어 만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날카로운 자갈에 긁혀 그녀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내가 다 보상하마. 돈 줄게. 이 집도 주고 빌딩도 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내 전 재산 다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윤 회장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아들의 찢어진 마음조차 돈다발로 메울 수 있다고 믿는 그녀의 그 천박한 사고방식이 만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윤 회장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깊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돈. 당신은 끝까지 돈이구나. 만수의 목소리가 허탈하게 떨렸습니다. 내 손가락이 부러지고 뙤약볕 아래서 쓰러지고 내 존엄이 짓밟힐 때도 당신은 돈 타령이었어. 그런데 친아들을 찾은 이 순간에도 돈 타령입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고생한 거 다 갚아주려고. 갚아? 20년 동안 고아로 산 세월을 얼마면 갚을 건데. 당신한테 개취급당하면서 흘린 내 피눈물을 얼마면 살 수 있는데. 500억? 1000억? 당신 전 재산을 다 가져와도 내 찢어진 가슴은 못 끼워. 당신 돈은 똥 묻은 휴지 조각보다 더러워. 만수의 고함 소리가 대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2층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이웃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토해내는 가장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만수는 입고 있던 찢어지고 피 묻은 작업조끼를 벗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윤 회장이 던져주었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윤 회장의 얼굴 위로 뿌렸습니다. 이딴 거 필요 없어. 당신 아들로 사느니 차라리 평생 가난한 배달부로 살다 죽겠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만수는 절뚝거리며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낡은 오토바이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안 돼. 민우야.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내가 애미다. 핏줄은 못 끊어.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그녀는 만수의 오토바이 뒷바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실크 드레스는 걸레 조각이 되었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은 귀신처럼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오토바이의 거친 엔진 소리가 윤 회장의 애원을 집어삼켰습니다. 만수는 망설임 없이 엑셀을 당겼습니다. 오토바이가 앞으로 튀어나가며 바퀴를 잡고 있던 윤 회장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아! 멀어지는 오토바이 뒤로 뿌연 매연과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윤 회장은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돌아와. 내 새끼. 민우야. 그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텅 빈 저택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기막힌 비극을 슬퍼하는 듯 억수 같은 비가 피투성이가 된 윤 회장의 몸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빗속에서 한참이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전신 타박상, 그리고 이마의 열상. 응급실 의사는 이 몸으로 어떻게 오토바이를 몰고 왔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만수는 링거를 꽂은 채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몸의 상처는 약을 바르면 낫겠지만 마음에 난 구멍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붉은 점. 어릴 때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목욕탕 갈 때마다 수건으로 가려야 했던 그 점. 그것이 부모를 찾는 유일한 단서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실은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저주였다는 사실이 만수를 괴롭혔습니다. 사흘 뒤 만수의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만수는 대답 없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끔찍한 저택의 기억이 되살아나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계십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도련님 이름만 부르십니다.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쇼. 듣기 거북하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사님, 회장님이 죗값을 치르겠다고 무릎 꿇고 빌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천륜이라는 게. 천륜? 만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링거 바늘이 뽑혀 피가 역류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천륜이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어요. 최 실장님, 당신도 똑같아요. 내가 그 여자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냥 박만수였다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빌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거지 하나 죽어나가든 말든 신경도 안 썼겠죠. 안 그렇습니까? 최 실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개를 숙인 건 만수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핏줄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선이 만수를 더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가져온 거 다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전해줘요. 내가 죽어서 제사상 받기 전까진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그 여자가 내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겁니다. 만수의 서슬퍼런 협박에 최 실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윤옥분 회장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비켜. 내 아들이 여기 입원해 있어. 내가 내 돈 내고 내 아들 보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막아? 윤 회장은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지팡이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단호했습니다. 만수가 그 여자를 들이면 병원을 고소하고 나가겠다고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돌아가십시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 만나시면 쇼크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너희들이 뭔데 천륜을 막아. 윤 회장은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습니다. 윤 회장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북동 대저택 노예각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SNS를 타고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웃 주민이 몰래 찍어 올린 영상이 결정타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 회장은 만수에게 흙탕물을 뿌리고 발길질을 하며 가난한 것들은 냄새가 난다고 폭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반전, 그 피해자가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윤 회장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 할망구, 악마가 따로 없네. 친아들을 노예로 부려. 짐승도 제 새끼는 알아본다. 돈 있으면 뭐하나. 인성이 저런데. 천벌 받은 거지. 저 아저씨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친엄마라고 찾은 게 저런 괴물이라니. 여론이 악화되자 윤 회장이 소유한 황금 빌딩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악덕 건물주 윤옥부는 물러가라. 현대판 노예제도 윤 회장을 구속하라. 세입자들은 그동안 당했던 윤 회장의 갑질을 낱낱이 폭로했고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건물은 텅텅 비어가고 상가에는 임대문의 종이만 나부꼈습니다. 그녀를 회장님, 회장님하며 떠받들던 정치인들과 부잣집 사모님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모두가 똥을 피하듯 그녀를 피했습니다. 윤 회장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500억 자산가 윤옥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만수는 퇴원했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해 다시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좁고 덥고 낡은 방.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선풍기는 덜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갚아야 할 빚도 억지로 고개 숙여야 할 주인도 없었으니까요. 만수는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로 국을 끓여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옥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 두툼한 등기 우편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윤옥분. 만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 뭉치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북동 대저택과 황금빌딩, 그리고 예금 통장의 명의를 모두 박만수 앞으로 이전한다는 서류였습니다. 수백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우야. 못난 애미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이걸로 내 고생이 씻길 순 없겠지만 제발 받아다오. 나는 이제 다 필요 없다. 내가 편하게 사는 것만 보면 된다. 춥게 살지 마라. 밥 굶지 마라.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읽는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돈으로 퉁치려는 그 태도에 대한 마지막 분노였습니다. 아, 끝까지 돈이구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용 가스버너를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등기권리증과 편지를 불꽃 위에 갖다 댔습니다. 칙. 불꽃이 서류 끝에 옮겨 붙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이라는 글자들이 검게 그을려 재가 되어갔습니다. 수백억 원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로 내 찢어진 인생을 보상하려 들지 마. 만수는 타오르는 서류를 낡은 냄비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옥탑방 창문을 타고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 연기와 함께 만수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20년의 한, 그리고 핏줄에 대한 미련도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다 타버린 재를 변기에 쏟아붓고 물을 내렸습니다. 싸아 마이너스. 그렇게 만수는 스스로 500억 상속자의 길을 버리고 5천원짜리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존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성북동의 한 요양병원. 정원 벤치에 휠체어를 탄 채 하염없이 도로를 내다보는 늙은 노파가 있었습니다. 윤옥분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1년 사이 20년은 늙어버린 듯 앙상하게 마르고 머리는 하얗게 샜습니다. 치매가 온 듯 초점 없는 눈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만 보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야. 민우니? 오토바이가 쌩하고 지나가면 그녀는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네. 우리 민우 아니네. 밥은 먹었을까? 엄마가 김치 담가놨는데.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 실장도 떠났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거나 세금으로 압류당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보석들은 다 사라지고 그녀의 손목에는 병원 환자 인식표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가난하고 냄새나고 힘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척에 두고도 만날 수 없는 형벌. 그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마를 날 없는 회한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반면 서울의 한 기사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헬멧을 쓴 라이더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 만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탔지만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이 박 반장. 오늘은 자기가 쏘는 거야? 동료 기사들이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아 그래. 오늘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대학 장학금을 탔거든. 기특해서 말이야. 내가 돼지 불백 쏜다. 마음껏 먹어. 만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후원하는 보육원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만수는 윤 회장의 유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번 돈을 쪼개어 자신과 같은 처지의 고아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을 만든 것입니다. 형님, 오늘 메뉴는 뭡니까? 뭐긴 뭐야, 뜨끈한 국밥에 불백이지.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자, 들어들라고. 와, 역시 박 형님 최고. 식당 안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둔 만수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500억 빌딩은 없고 여전히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함께 밥을 먹으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숟가락을 들기 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성북동 언덕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입 밖으로 내뱉어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는 않은 단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돈 말고 사람을 보며 사십시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잃어버린 아들 민우가 아니라 당당한 박만수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만수가 국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헛헛했던 속을 꽉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500만 원짜리 전복죽보다 훨씬 더 귀하고 맛있는 사람 사는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만수가 헬멧을 썼습니다. 그가 오토바이에 올라타자 등 뒤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낡은 작업복 위로 그의 등 뒤에 있는 붉은 점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곳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점은 비극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한 남자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까? 부르릉.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만수의 오토바이가 도로 위를 힘차게 질주했습니다. 그의 뒤로 펼쳐진 파란 하늘이 유난히도 눈부셨습니다.